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이 얘기들 중에서 장주에 대해서 T 델타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세컨 모멘트 요 T 델타 이펙트를 고려해서 슬렌더 칼럼을 이 점에서 설계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아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세컨더리 모멘트를 어떨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쇼 칼럼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ACI에서 얘기하고 있는 얼마만큼 하중이 줄어들었을 때 장주로 봐야 되느냐, 그 줄어드는 양이 점점 해석의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슬렌더니스 레이시오 R분의 K L sub U 팩터에 따라서 장단주, 횡구속, 비횡구속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주일 때, 장주일 때,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애널리시스를 하는 경우를 되게 세장 비에 따라서, 세장 효과를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요. 좌측 라인이 횡구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스웨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고, 이 우측 칼럼이 횡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non sway, 그러니까 횡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 횡변이가 적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의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그 세장비 람다에 따라서 그 람다가 22 전후, 물론 횡구속일 때는 상하의 모멘트 차이를 고려한 M2분의 M1을 고려해서 22 이하 정도 되면, 또는 횡구속에서는 34-12 M2분의 M1 값을 가지고 그 이하면 되게 단주의 개념이고, 되게 이 우측항은 아무리 커도 4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되게 22에서 100 정도 사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장주의 효과를 고려하면 좋겠다. 근데 이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멘트를 정대시켜서, 확대시켜서 모멘트 확대계 수법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렸고, 100보다 크면 양쪽 다 이때는 조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장비가 좀 커지면 그때는 이 확대 모멘트 계수의 근사 해법보다는 이게 애널리시스, 세컨 오더 애널리시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이 M1하고 M2에 대한 부분은 모멘트의 보호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단곡률 같은 경우는 같은 모멘트 보호기 때문에 보호가 같을 것이고요. 복곡률 같은 경우는 상하의 모멘트 보호가 다르죠. 그래서 인장이 발생되는 척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지. 그때는 보호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 고민을 조금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게 큰 값이, 상하의 모멘트 중에, 기둥의 상하 부분의 모멘트 중에 큰 값이 분모의 항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브레이스되어 있는 시스템과 언브레이스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그 컨셉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때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관념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Y 방향으로, 남북 방향으로는 브레이스가 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게 워낙 강성이 커지기 때문에, 강성이 뭐죠? 응? 어떻게? 저항. 나는 억수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답은 억수로 쉽게 얘기하네. 특히 휨 또는 횡강성, 횡방향 변이에 저항할 수 있는 사용성에 대한 개념이죠. 거기에 대한
결국은 얘의 값은 I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I 값이 커지면 이 방향으로는 브레이스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요 I 값이 작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언브레이스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레퍼런스 책을 찾아보면 그 횡지지가 돼 있다 또는 버팀지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강력한 예를 들어서 코어 월이 또는 시어 월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지금 얘처럼 양쪽에 이렇게 시어 월이 있는 경우 그때는 버팀 또는 횡지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횡지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브레이스드 되어 있는 그 프레임에서는 그러니까 횡지지되어 있는 경우는 R분의 KLU의 이 K 팩터가 1보다 되게 작은 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되게 한 0.5에서 한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분자에 있는 요 값이 작아지는 개념이 될 것이고 비횡지지 그러니까 횡구속되어 있지 않은 버팀지지 되지 않은 경우는 대개 요 K 팩터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보면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값이 굉장히 커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R분의 KLU 여기 람다 팩터고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셀렌더리스 레이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나중에 혹시 공학 프로젝트 4학년 때 논문 쓰시는 분들 세장비에 대한 개념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요때 요 세장비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설계 절차상에서 모멘트 매그니피케이션을 해도 좋다, 유징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R분의 KLU 람다 값이 100보다 크면 세컨 오더 어널리시스를 컨덕 실행하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0 이하가 되면 100하고 22 사이에 주로 이 장주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람다 값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K 팩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에서도 횡구속되어 있는 골조와 횡구속되어 있지 않은 골조에 따라서 각각 그 압축 부재의 K 값은 대개 비행구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아주 1보다 작은 값 중에서도 조금 크리티컬하게 설계를 하고 싶으면 제일 큰 값인 K를 1로 놓고 보면 이 값이 제일 크게 계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 K를 1.0으로 써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대개 이 횡구속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어월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X자 행태, K자 행태의 브레이스가 굉장히 강력히 횡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K 팩터를 가지고 1보다 크냐 또 1보다 작으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K 팩터를 뭐냐고 하면 유효 길이 계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equivalent length 팩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효 길이 계수 K 팩터를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면 좋겠다. 아마 오일러의 자굴하중 piece of CR에 대한 부분 여기에도 지금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KLU 팩터가 분자의 자성에 지금으로 들어가 있죠. 이미 오일러의 자굴하중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 자굴하중을 증명하는 부분을 2차 고시나 벨리사 2차 시험에서 가끔 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고요.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분자에 들어가 있는 오일러의 자굴하중의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이라는 것은 상수의 값이고 EI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때 EI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휨 강성에 대한 개념, 강성에 대한 개념이죠. 결국 E라는 것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료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탄성계수의 개념이지만 I라는 것은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그러니까 뭐라 2차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 이 값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강성에 대한 값을 유효 길이 계수와 지지 길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일러의 자굴 하중의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단주와 잔주의 판정은 단일 공률일 때는 모멘트가 플러스에 대한 복공률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34-12 이 밑에 있는 게 큰 모멘트, 여기 작은 모멘트죠. 이 값을 40보다 작게 설계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22보다 작으면 단주로 한다 그랬죠. 회전 반경은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면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압축제의 장주에 횡구속이냐 비횡구속이냐에 사용될 수 있는 이 R 값은 뭐 나중에 또 반복되겠지만은 우리 정방향 또는 장방향 기둥에서는 H의 0.3배를 하라. 0.3H로 보고 설계해서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H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좌구를 고려해야 되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BH에서 H가 크고 B가 작으면 어느 방향으로 좌굴이 생기느냐, 약축 방향으로 생기겠죠. 주로 그 방향으로의 폭이 여기에 들어가는 H의 개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좌굴을 고려해야만 하는 길이를 단면에서 여러분들이 테이크하면 되는 것이고요. 원형일 경우에는 뭐 D가 일정할 값이니까 그때는 25%로 줄여서 설계하면 좋겠다. 뭐를요? 이 R 값을.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장주에서 조금 몇 가지 뭐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론적인, 사실은 뭐 이 이론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레포트를 내라 그러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요 몇 가지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K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까 0.5에서 1 사이의 값을 또는 1보다 큰 값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양 단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또 한쪽 단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 단은 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 단부가 핀으로 이렇게 지지되는 경우, 또는 한 단부는 고정이 되고 다른 단부는 자유단인 캔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우리가 그러니까 기둥의 지지는 되게 포메이션 하겠지만 대략 보면 횡변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저 네 가지 경우의 범위에 되게 들어갑니다. 물론 저게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K 값이 뭐 정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뭐 적어도 설계 반영할 때 저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요 양단이 고정이 됐을 때에 압축 하중을 받으면 단부의 일부분 또 단부의 일부분은 이 단부와 같이 고정을 거동을 하기 때문에 K의 영향을 덜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좌굴이 그러니까 유효 지지 길이니까 좌굴이 생길 수 있는데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일부분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길이가 유효 지지 길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여기 한 25%, 여기 25% 정도는 단부의 구속과 같이 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지지 길이를 0.5 그러니까 전체 LU의 KLU니까 한 50% 정도 길이의 반만 좌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한쪽이 핀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 자체가 바로 자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한 25% 본다 그러면 한 0.75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안전적으로 우리가 0.7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죠. 안전적으로 본다는 건 크리티컬하게 본다는 개념이니까 0.7 그 LU를 보고 설계한다. 양쪽이 힌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전체 길이가 LU가 그냥 좌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K, LU의 K는 1.0이 될 것이라는 거죠. 캔티레버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한 구조가 되는데요. 캔티레버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LU니까 요게 전체가 LU가 되는데 이 캔티레버의 좌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요렇게 이 캔티레버 고민되는 부분을 길이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자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티레버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죠. 그러니까 K는 LU의 2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K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길이 2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K는 2.0으로 본다. 그래서 요 구속된 지지 조건에 따라서 유효 길이 계수 K 값이 변화한다 하는 개념이 되겠죠. K가 물론 뭐 이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횡변이가 많이 생기는 곳에는 각각의 그 지지 길이를 고려해서 K 값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유효 길이 계수 K 벡터를 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이건 여기 어느 부분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거의 캔티레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때 KLU는 K가 2가 돼서 2LU 값으로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상에서도요. 이렇게 횡방향 변이가 있는 경우하고요. 횡방향 변이가 거의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기둥의 유효 길이 계수 값이 각각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 요거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돼서 횡구속 여부와 횡구속되지 않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좀 더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K 벡터를 각각의 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왜 이 값을 갖느냐 하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횡구속 골조하고 비횡구속 골조는 5% 이하 얘기를 했었죠. 세컨드 모멘트가 이 이하면은 횡구속되어 있는 골조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횡구속의 개념은 시어월이 강력히 있든지 아니면 브레이싱을 여러분들이 트러스 형태로 짜서 지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는 대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횡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건 뭐 별로 모멘트가 별로 정대되지 않은 경우 오케이 그 횡구속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청안정지수 Q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안정지수 Q가 0.05 그러니까 5% 이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횡구속 골조를 판정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횡안정지수 값은 요 분모에 보면 VU, LCVC가 있고요. 분자에 PU, 델타 제로가 있다는 거. PU라는 것은 개수하중에 의해서 계산되는 축하중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A는 아마 길이에 대한 개념, 칼럼의 길이에 대한 개념일 것 같고요. V는 아마 전단에 대한 개념일 것 같고, 델타가 아마 청에 대한 어떤 변이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쯤 짐작을 하고 조금 다시 내려와 보면 이때 기둥에 P가 이렇게 이 PU는 개수화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용하게 되면 아래층의 전단력, 위층의 전단력이 되게 작용을 할 텐데 대개는 이제 그 같은 값을 기준층에서는 같은 층 전단력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서로 다르면 큰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그때 VU가 분모에 들어가고 실제 지지될 수 있는 길이를 L sub C 칼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PU는 계수하중에 의한 축하중이고, 그 기둥에, 여러분들 설계하는 기둥에 발생되는 그 청의 변이, 횡변이를 델타 제로라고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계산하고 하는 어느 청, 그러니까 청에서의 청 안정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 안정지수를 계산했을 때 역시 5%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0.05라는 개념은 5%보다 작으면, 이때는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모멘트가 5% 이하로 정배되거나, 청 안정지수, 그러니까 안정되게 청 안정에 대한 지수가 그렇게 이 수혜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만족을 하게 되면 역시 횡구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LU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유효 자굴 길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효 자굴 길이는 총 길이에 대해서 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에 자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계수다. 그러니까 KLU 팩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PU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수축 하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제로는 그 층에서의 횡변이가 되는 것이고, 양단의 모멘트는 M1과 M2가 되는 것이죠. 기둥의 상하에서는 전단력과 모멘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 모멘트의 상하 중에서 큰 녀석이 M2고 작은 녀석이 M1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설계에 반영되는, 굉장히 내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설계에 반영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축하중이 작용할 수 있고요. 계수 축하중입니다. 그때 상하부에 작용하는 모멘트 값이 있을 거고요. 이게 무슨 아시겠죠? 이게 C1,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구조 평면에서 C1, C2, C3, 또 C1A, C2A. 그때 이 모멘트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한 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래층에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 층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1이 되는 것이고, M2분의 M1이. 서로 다르면 상하층, 상층, 하층의 모멘트 중에 큰 녀석이 분모로 넣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설계해야 되는 어떤 개념의 모멘트를 뜻하는 거죠. 요 모멘트들은 계산해야 되죠,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이제 장주에서 약간의 고민거리가 되긴 합니다. 이 부재의 단면 특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보나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덱체에서는 전체 그로스 그러니까 12분의 BH 삼성, 뭐 그로스의 한 35%를, 그 다음에 기둥과 비균열 백체에서는 70%를, 플랫플레이트나 플랫슬래브에서는 25%의 그 그로스 단면 2차 모멘트에 해당되는 것을 단면 2차 모멘트로 보고 설계를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단면의 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계산할 때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모멘트는 단면 2차 모멘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디펜던트 하죠. 탄성인 경우에 모멘트하고 지금 쉼 강성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면적은 뭐 그로스 에어리어로 보시면 됩니다. B 곱하기 H, 그걸로 보시면 된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효 길이 계수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풀 수가 있다? 그렇지. 결정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아마 내가 축약을 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좀 크게 보일 것 같고요. 우선 그걸 얘기하기 전에 단면 회전 반경,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I 값은 A분의 I를 해서 대문자 I죠. 루트로 씌우게 되면 회전 반경인데, 이때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원형 단면에 각각 I, 여러분들이 그 구조역학에서 말하는 I 값이 여기 R 값이니까 얘는 얼마를 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H의 0.3배, D의 0.25배 이렇게 했는데, 그때 H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좌구를 고려해야 되는 그 방향의 단면 치수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런 단면에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단면이 H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멘트 고려해서 좌구를 고려해야 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모멘트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요게 B라 그러면 요게 H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0.3H 대신에 0.3B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형 단면에는 직경의 25%다. 오늘만 해도 지금 20번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길이, K값, KLU의 유효 길이 K값은 지금 얘기한 대로 도표를 이용하거나, 이 도표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거나, 이 수식은, 요런 값을 가지고 요 식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식은, 뭐 주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 항상 작은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요 도표를 이용할 때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요 뒤에 좀 큰 그림이 좀 나와 있을 텐데 마찬가지네.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버리네. 이게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높게 해버리네. 이 그림이 낫겠다. 우선 도표에 대해 보면 요 축에 대해서요. 요게 하나 축이 있고 요렇게 세 개 그래프가 세트고 그다음에 요게 요 세 개 하나 세트인데 요 왼쪽에 있는 것이 횡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횡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도표를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얘 아마 횡구속되어 있으면 저 위에 값이 요 K의 요 제일 큰 값이 되게 1값이라는 거죠.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0.5 정도를 갖게 되는 값이죠. 비행구속되어 있는 값은 되게 요 제일 밑에 있는 값이 1이고 그 값이 이렇게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K 값을 중간에 놓고 잘 봐. 자, 이렇게 놓고 요 왼쪽과 오른쪽에 한 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요 왼쪽이 0.8이다. 오른쪽이 뭐 얼마다 0.4다 하면 0.8가 요렇게 내가 지금 그냥 다트로 해놓은 것처럼 0.4를 잊게 되면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 0.7 하고 만난단 말이죠. 그 값이 K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지. 양단의 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단의 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정단, 힌지, 아니면 자유단, 이렇게 그 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요 지지 조건 0.8, 지지 조건 0.4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요. 보가 이렇게 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 요 밑에 보도 가 있고 그러면 요점에 해당되는 요 지지 조건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계산하는 것은 요 기둥과 보의 강성의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요 보가 굉장히 큰 강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 기둥의 강성 조건이 굉장히 작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거의 힌지에 가깝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대적으로 이 강성 조건이 서로 비슷하게 해서 물고 있으면은 얘는 고정단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 조건을 고려하고 싶을 때 그때 지지 조건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기둥의 고정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풀면 된다. 자, 기둥의 고정도를 얘기할 텐데요. 기둥의 고정도라 하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 빔에 대한 것이고요. 그렇지?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보의 그 강성과 강성에 대한 기둥의 강성의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상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칼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강성은 EI 값이죠. EI 값. E하고 I를 곱한 값이죠. 그 다음에 E하고 I를 곱한 값이에요. 물론 길이가 굉장히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분의 EI 값이 되는 겁니다. L분의 EI 값의 기둥에 해당되는 것과 L분의 EI 값의 보에 해당되는 값의 상대적인 강성의 비율을
기둥의 고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 기둥의 그 고정도, 보의 고정도를 각각에 다 해서 산술적으로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복잡한 식이 되어 있지만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L분의 EI의 서메이션, L분의 EI의 서메이션인데 분자에서는 칼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모에서는 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를 들면 트랜스퍼 가다처럼 뭐 3m, 뭐 기둥은 예를 들어서 한 60cm, 70cm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보는 한 3m 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랜스퍼 가다 같으면은 보의 고정도가 굉장히, 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어디가 큽니까?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칼럼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기둥의 고정도는 그렇지 0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그 반대가 되게 되면 무한대의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식으로 계산해서 양쪽의 상하단의 보하고 기둥의 강성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상 또는 하 층의 고등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을 예를 들면 하나가 0.8이다, 하나가 0.4면 그 두 선을 이렇게 이어서 만나는 점이 K 값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행구속 골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 계수를 계산할 때, K 값을 계산할 때 이 도표는, 요런 도표를 누가 했냐면 잭슨 앤 모랜드라고 그래서 이것을 잭슨 앤 모랜드 커브라고 이렇게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0.5, 요게 2, 요게 0.7, 뭐 이런 값을 계산하는 것이고, 제가 0.7을 대상으로 하나 끄보면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때 고정도와 그때 고정도가 각각 0.8, 0.4를 되게 이면 K 값이 0.7이 된다는 겁니다. 기둥의 고정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예, 보와 기둥의 상대적인 강성의 차이를 기둥의 고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성이라는 것은 그 부재의 단면계수에다가, 단면 2차 모멘트죠. 거기에다가 탄성계수 EI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길이가 같을 때는 그냥 그 EI를 하면 되는데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L 값입니다. 물론 이때 L 값에는 보의 길이가 되고 분모에, 이때 분모에 들어가 있는 L 값은 기둥의 길이가 될 것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보의 길이 L 값이 큰 값을 갖게 되고요. 기둥의 길이 값이 작은 값을 보통 가지게 돼요. L 값이.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있는 걸 브레이스하고 언브레이스 시스템으로 하나를 구해서 만나는 점이 뭐 2.0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 두 식 중에서 계산한 값 중에 횡구속되어 있을 때 작은 값, 비횡구속되어 있을 때 요 값 중에서 작은 값,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개 이것은 양단이 구속인 경우에 값을 가지게 되고요. 지지 조건에 따라서 뭐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일일이 상수는 0.7 플러스 0.05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piece of A, piece of B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때 piece of A, piece of B는 기둥 아래 위 양단의 고정도를 얘기합니다. 고정도는 L분의 그렇지 EI 값이 되는 것이죠. 상부에, 그 다음에 L분의 EI의 하부에, 그렇지. 그 값을 계산해서 0.0 더해가지고 0.05배를 하고 0.7을 더. 0.7의 개념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힌지인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대략 한 0.75 정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0.7로 보는 거니까
횡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0.7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값을 더해서 좀 키워주는 값이거든요. 그러나 이 값은 절대적으로 1보다 크면 안 된다. 그지? 횡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으로 써라. 물론 이렇게 계산한 저기 요 밑에 보면 0.85에다가 0.05 P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더 쉽죠, 식이. 이때 P 미니멈은 요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 또는 하부의 그 정도 중에서 작은 값을 쓰면 된다. 양단위 구속인 경우에 요 값, 양단위 구속인 경우에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PM이라는 게 하나 있죠. P sub M이 있다는 게 이때 mean value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래 위에 PA와 PB에 더해서 2분의 1로 하면 된다. 그때 그 평균값이 2보다 작으면 이 식을, 2보다 크면 이 식을 써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1단은 구속이고요. 일단 이 힌지인 경우에 비행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2에다가 요만큼을 0.3 P 값을 더해서 계산하라. 이때 P도 역시 고정단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식이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뭐를 계산하는 겁니까 지금? 유효 지지 길이 계수. 유효 지지. 그러니까 좌굴에 대해서 L sub U에 얼마만큼 이펙티브하게 우리가 보느냐 그 길이를 계산하는데 저렇게 도표를 하나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식을 하나 쓰든지. 대부분의 기둥은 양단이 고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K 값이 얼마입니까? 예, 0.5의 값을. 제가 지난주 금토일 뭐 건축사 시험 출제를 하는데 이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예를 들면 뭐 고시 같은 데서는 이걸 증명하는 개념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어렵게. 나머지들은 유자 입장에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둥의 유효 길이 계수는 뭐 횡구속되어 있을 때 보통 요 정도 값을 갖고요. 이게 요렇게 불편하면 제일 큰 값을 써서 만약에 하면 좋겠고, 비행구속에서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요것은 도표를 쓰거나 공식을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미가 예를 들면 철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크랙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양단의 어떤 상대적인 강성도, 이런 것들을 되게 고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뭐 제가 그냥 결과만 점프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표를 차트를 쓰면 아까 좌우의 상하의 기둥에 대한 강성도를 가지고 만나는 점이 K 값이 되는 것이고요. 횡구속되어 있는 값과 비횡구속되어 있는 값은 요 값들, 그 다음에 요 값들 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죠. 요때 여기 B, C라는 것은 칼럼이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보의 길이, 요 길이는 칼럼의 길이고요. 결국은 분자에 있는 것은 칼럼에 대한 강성도, 분모에 있는 것은 비임에 대한 강성도, 요 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됩니다. 기둥 유효 길이 계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강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EI의 E는 되게 탄성계수의 개념이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보와 기둥과 비균열 백체, 그 다음에 균열 백체, 플랫플레이트 이렇게 되는데, 되게 기둥하고 잘 봐, 기둥하고 비균열 백체는 그로스 단면 2차 모멘트의 70%요. 보와 균열 백체는 그로스 단면 2차 모멘트의 35%. 그 다음에 플랫플레이트하고 플랫슬래브는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로스 단면 2차 모멘트의 25%를 단면 2차 모멘트로 보고 해석한다. 보시면 되죠. 단면적은 역시
전체 그로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외 조건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때 베타 D를 의미가 있는데 이때 베타 D는 지수 가중에 대한 어떤 개념이고 나중에 혹시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비선형 해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차적인 first order 그 linear elastic analysis인 모멘트 학대 기수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언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비선형 해석은 결국은 강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하는 나중에 잠깐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두 카트에서 개념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복잡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유효길이 계수는 상대 강성도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보하고 균열벽체, 기둥하고 비균열벽체, 비균열된 부분의 부재에 예를 들면 유효 강성이 클까요? 균열된 부분의 유효 강성이 클까요? 당연히 비균열된 거의 값이 크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느냐, 두 배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스 단면 2차 모멘트에 비균열인 경우는 0.7에 대한 개념이고, 기둥은 보는 균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하고 균열된 벽체는 0.35 정도 보라. 보하고 기둥의 단면 2차 모멘트 차이도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요 슬라이드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장주 효과, 그 다음에 이게 비선형 해석, 그 다음에 해석에서 강성 감소 계수를 이렇게 고려하면 좋겠다. 세컨 오더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1번부터 대략 7번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균열, 그 다음에 제하기간, 크리프와 슈링케이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 이게 비선형 해석에서 P델타 해석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요렇게 고려할 때는 강성을 얼마로 보는 게 좋겠느냐. 그때 우리 해설에서는 강성 감소를 한 0.8 정도로 추천한다.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추천한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비선형 해석까지를 다루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에서는.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저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논문에 쓰게 되죠.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지? 하나는 횡구속된 골조의 22에서 100 사이에 있는 장주의 확대 모멘트, 정대 모멘트 값을 얼마로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횡구속된 골조에 이렇게 보고 설계하라 하는 얘기고요. 뒤로 조금 백업하면 비횡구속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고 설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 고민할 건 없고요. 그렇게 모멘트를 계산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면 횡구속되어 있는 골조의 확대 모멘트는 델타 NS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M2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가 M2인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때 델타 NS는 잘 봐요. 델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론만 잠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때 확대 모멘트 M sub C는 M2에다가 델타 NS를 곱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M2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팬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입니다. PU에다가 곱하기 E 값이죠. 그 모멘트에다가 델타 NS만큼 정대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건 아는 값이고요. 요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정대 모멘트라는 것은 델타 NS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델타 NS 값은 얼마입니까? 요 값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 값이라는 거죠. 여기에 분모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1 마이너스 something 되어 있는데 이때 PU라는 것은 뭐죠? 그렇지, 계수 하중에서 면적을 곱해가지고 계산된 축하중인 거죠. PC 0.75 PC는 뭐예요? P sub C는 뭐죠? 오일러의 자굴하중입니다. 오일러의 자굴하중 개념이니까 요거죠. 오일러의 자굴하중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체가 강성의 길이에 대한, 유효 길이에 대한 개념이 자굴하중이었죠. 그러니까 KLU의 자성 EI 값이죠. 물론 파이 자성. 요건 여러분들이 왜 들어가는지는 아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굴하중은 개념이 하여튼 고민해. 레포트는 내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PC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0.75배를 하라는 거죠. 1-0.75 PC분의 PU로 여기 분모예요. 뭘 계산하는데 지금? 그렇지, 정대 계수, 모멘트 확대 계수, 모멘트 정대 계수, 델타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델타 값에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자굴하중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CM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CM 값은 이렇게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CM은 0.6분의 0.4 M2분의 M1이죠. 이 M2분의 M1인데 이때 M2는 큰 값일 것이고요. M1은 작은 값일 거라는 겁니다. 그죠? 하하,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만약에 같은 값이면 1이 되고요. 그러면 CM 값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큰 값이니까 이 값은 0.4보다 작은 값이네. 그러면 CM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이 그런 얘기죠.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CM이라는 것은 모멘트 상하의 어떤 그 양쪽 단에 대한 모멘트 값의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M이 만약에 M1하고 M2가 부호가 이래서 복공률, 단공률이 되면 부호가 바뀌지. 부호가 바뀌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1이면 이 값이 CM 값이 얼마입니까? 0.2가 되죠. 그러니까 0.2가 돼도 0.4로 하라 이게. 그러니까 0.4보다는 크게 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정대 모멘트는 PU 곱하기 E에 대한 그 M2 모멘트에 대해서 델타 정대 계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정대 계수 델타는 CM하고 엄밀히 말하면 자굴하중과 작용하는 하중의 비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델타 NS 값은 뭐보다 커야 됩니까? 확대 정대의 개념이니까 그렇지, 1보다 큰 값이 있다는 거죠. 이 값이 1보다 작게 나오면 1로 써라. 그러니까 그때는 델타 NS가 1이니까 확대된 모멘트나 M2 값이나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잘 봐. 문제는 이때 이 EI 값이 이게 골치 아픈 건데요. EI 값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 쓰라는 거죠. 이 값으로 써라. 여기에 보면 2C는 알겠고, IG도 알겠고, ES도 알겠고, ISE도 알겠고요. 이펙티브니까. 1 플러스 베타 D. 베타 D가 뭘까? 이 베타 D라는 것은 그 지속 하중에 대한, 계수 하중을 고려한 서스테인드, 지속 하중에 대한 충 하중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PU, 그러니까 계수 하중에 의해서 결정된 PU 값의 비율이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베타라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고려일까? 지속 하중에 대한 것은 크립의 영향을 사실 고려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하중 고려 계수라고 베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크립을 지속 하중에 대한 이 계수는 결국은 크립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개수들입니다. 만약에 그 영향이 뭐 적다 그러면 이건 1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i 값이 0.42ig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이제 큰 덩어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피드백에서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요 C sub m이 등가 모멘트 계수라고. M2는 PUE의 값이고요. 잘 들어. 그 다음에 CM은 등가 모멘트 계수라고 그랬죠. 이 등가 모멘트 계수 CM은 요 값으로 계산했다. 그지? 요 있는 요 값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C는 오일러의 바클링 로드라고 그랬고요. 이때 EI는 기둥의 힘 강성이죠. 요 기둥의 힘 강성은 요 값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값을 가지고 큰 값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 두 식의 개념이죠. 요 두 식을 왜 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져, 이제. 이 두 식은 첫 번째 요 식, 요 복잡한 식, 요 식은 일반적으로 축하중 비가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FCAG 단면적에다가 콘크리트 강도를 곱하면 포스의 개념인데 그것의 10%, 20%, 30% 그러니까 0.1 FCAG, 0.2 FCAG, 0.3 FCAG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10%, 20%, 30% 이렇게 높아지거든. 보통은 우리가 축하중이 좀 적게 걸리는 것은 1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0.1 FCAG 값을 축하중으로 놓고 최소 축하중으로 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경우는 0.5 정도를 높습니다. 그때는 축하중 비가 좀 작은 경우고요. 0.2, 0.3 다시 말하면 20%, 30%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축하중 비가 큰 경우죠. 그 축하중 비가 큰 경우에 이 식이 잘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하중이 크니까 철근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근비가 조금 높아진 경우에 잘 맞는 식이 이 식이야. 반면에 요 밑에 있는 식, 요 식은 철근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야. 철근비가 작다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기둥의 철근비? 네, 얘기했는데 최소 철근비가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01. 최대 철근비가 8%, 오케이, 0.08. 그럼 철근비가 작다는 개념은 어디 언저리? 그렇죠, 1% 언저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0.01, 0.02 정도에 해당되는 짧은 기둥에 요 두 번째 식이 잘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일반적으로 축방량의 철근비가 큰 경우가 잘 맞고요. 이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하면 철근비가 작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값보다 요 EI 값이 작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EI 값이 작게 계산되는 것은 이게 작게 계산되는 거죠. 여기 작게 계산되는 거라고요. 여기 작게 계산되면 여기 작게 계산되는 거지. 잘 봐. 여기 작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커지는 거지. 분모의 값이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은 델타 값을 지나치게 키우게 돼요. 모멘트 확대를 지나치게 키우는, 잘못하면 설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단면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 2학년 때 2학년 학생 뭐 수업하는데 그거 스팬을 줄이면 안 돼. 다른 얘기 하다가 스팬을 줄이면 안 됩니까? 탁 하는 얘기. 스팬을 줄이면 좋지만 실제 기둥에 스팬을 줄여서 뭐 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이 굽혀서 살 수 없잖아, 이게. 아무도 안 웃네. 이 굽혀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에이, 재미없는 녀석들. 근데 이제 건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청고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아마 레퍼런스에 이런 얘기들 쓰있지만 요 중에서 하여튼 큰 값을 써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가 모멘트 계수 CM이라는 것은 실제 모멘트는 좀 다르게 나올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등가의 균일한 모멘트로 치환하겠다는 겁니다. 그 치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값으로 M2하고 M1의 값을 비율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값으로 치환해서 CM을 계산해서 델타 N 값을 좀 단순화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가 모멘트 계수 CM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물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M1하고 M2는 단곡률에서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복곡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경우라도 0.4보다는 크게 하라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M2 미니멈이라는 것은 M2 미니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U에다가 최소 편집 거리는 고려하라 하는 얘기고요. 그때 요 PU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최소 편집 이 미니멈은 얼마로 봐야 됩니까? 요 값 정도로 하라.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15 플러스 0.03 H. H는 아까 얘기했고요. 요 정도 값은 최소한 우리가 좌구를 고려한 길이 방향의 편심 거리 이 미니멈을 고려하라. 자,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횡구속 골조 기둥의 확대 모멘트 계수 또는 확정대 모멘트 계수 델타 N S non-sway에 된 이때 NS라는 것은 non-swa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구속이 좀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경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횡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횡구속을 할 수 있나요? 강력한 전단벽을 놓든지, 그렇지? 이 크로싱 이 브레이싱을 뭐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뭐 빔이나 칼럼을 딱 배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제 세 번째 방법은 실용적으로 불가한 방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고층 건물로 갈수록은 브레이스와 전단벽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어의 전단벽만 가지고 설계하자니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것이고요. 브레이싱을 많이 하자니 공간의 어떤 인면이나 공간의 어떤 저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이 많이 오는 경우는 횡 방향의 변이가 이제 횡구속 여부에 축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횡구속에 대한 것이 고민되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아예 변이를 줄이겠다, 뭐 댐퍼를 깐다든지, 뭐 그런 또는 맨진 고무를 넣어서 밑에서 집안에 대한 영향력을 줄인다든지 하는 어떤 근원적인 방법을 쓰는 논리로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변이를 되게 지진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안은 굉장히 강성이 크잖아요. 밑에는 지하는. 그리고 거의 탄성적으로 거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지하는 탄성적으로 변이가 작은 범위니까 구속을 하고 있는 경우고, 상부에 있는 고층부가 이렇게 바람이든 지진이든 움직이게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부는 굉장히 고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어떤 횡변이 얘를 장주일 때는 더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의 장주에서는 이게 생기게 되면 또는 이게 구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주 효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절대적으로 변이가 작게 발생되는 경우에 장주의 확대 모멘트 값을 요만큼 더 확대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요만큼. 이때 들어가는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좌구를 하중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등가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니까 균일 모멘트의 개념으로 했으니까 아래 위 모멘트의 어떤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당연히 정할 것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분모의 값은 좌구를 하중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니까 좌구를 하중에 대한 함수를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좌구를 하중에 대한 얘기를 했고, K 유효 좌구를
자굴 길이 계수를 우리가 고민했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여기 이제 횡구속된 골조 기둥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한 3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지금 13주고 14, 15주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빠짐없이 했는데도 그래. 자,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여기 제가 몇 가지 메모한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조금 전에 한 게 뭐죠? 횡구석된, 예, 횡구석된 경우에 그치, 확대 모멘트를 델타 난수의, 그러니까 NS 값을 고려해서 한다. 비횡구속된 골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P델타 효과를 고려하면 2차 모멘트고요. 가세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브레이싱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죠. 얘를 이렇게 브레이스가 넣으면 앞으로 가서 설계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브레이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이 방법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축하중과 횡하중이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축하중이 작용하는 것과 횡하중이 작용하는 거에 각각의 구해서 더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방향에 대한 하중과 횡방향에 대한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레포트를 좀 한번 써내면 좋겠는데요. 결국 중력방향에 대해서는 뭐 스웨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웨이라는 게 이거니까 이걸 하중에 대해서는 스웨이가 안 생기지. 결국 스웨이가 생기는 건 어디예요? 그치, 횡방향에 있는 이 경우에 스웨이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각각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계산해 보면 이 중에서 세 번째 이 방법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물론 이때 세 번째 방법은 그 지수 가중에 대한 거, 크립에 대한 영양계수, 이 베타 값은 0으로 우리가 보고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서 하면 결국은 자굴 하중을 고려한 모멘트 확대 계수법을 쓰면 이게 가장 큰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에이 그러지 말고 이게 탄성 해석하라.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정밀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청안정지수 Q값. 청안정지수라는 것은 뭐예요? 양쪽의 전단력하고 그 다음에 각 구하고자 하는 그 부의 변이, 횡방향 변이하고 그 자굴 길이 계수를 고려한 것이 청안정지수였고, 그지? 그 값을 대개 5% 이하면은 횡구석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비횡구석 개념이 되는데 그 청안정지수 Q 값을 사용해서 모멘트 확대 계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당연한 얘기지. 그걸 고려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굴 하중 등을 고려해 가지고 확대 계수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여튼 이게 좀 크게 나오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요 모멘트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1, M2는 각각 M1, NS, 요거는 앞에 있는 요 값은 뭘까요? NS라는 것은 일단 뭐 M1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요건 뭘까요? 난스웨이. 그러니까 이 스웨이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 모멘트에다가 요 뒤의 항을 고려하라. 델타 S에다가 M1 스웨이에 대한 모멘트. 그러니까 요거는 요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요 뒤의 항은 요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스웨이가 일어나지 않는 개념이고 요건 스웨이가 일어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이라는 것은 중력 하중에 대한 개념에, 두 번째 텀은 스웨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횡방향에 대한, 결국은 요 뒤에 텀이라는 것은 그렇지, 이 횡방향 하중에 대한 모멘트 값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한 델타 값을 곱한 것을 더하면, 우리는 이렇게 요식과 요식의 두 가지 더한 개념이니까 요 개념이 요 개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텀은 요 개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요걸 사실적으로 더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요 개념만 잘 알면 되는 거다. 그 다음 식은 좀 복잡해지죠. 사실은 좀 복잡해집니다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예제만 풀어보면. 자, 그래서 요건 M1일 때 M1 난스웨이, 델타 S에다가 M1에 해당되는 스웨이에 대한 개념으로 두 개 더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고, M2의 경우는 M2 난스웨이, 델타 S의 M2 스웨이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M1하고 M2 중에서 대개는 M2 값이 이렇게 큰 값을 보통 가지는데요. M2가 크다 그러면 설계에 사용되는 것은 큰 모멘트를 가지고 설계하는 게 좋으니까 결국은 이 M2 값이 설계 모멘트의 개념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요 각각 M1NS, M1S, M2S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교재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되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요 M2에 대한 부분은 횡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와 횡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에 각각 하중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거죠. 횡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중력 하중에 대한 개념이라 그랬고요. 요게 이제 횡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는 지진이나 바람 하중에 대한 개념이다. 요 개념이죠. 거기에 각각 개수를 곱하면 된다. 이 식으로 우리가 정의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요게 확대 모멘트 개수법이 요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청안정지수 Q 값을 가지고 델타 S를 계산하면 요 식인데요. 요 식을 계산해서 확대 모멘트 값을 다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청안정지수 Q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1-Q의 Q 값은 각각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해당 층의 기둥, 그 층의 청안정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청안정지수는 어쩌면 한 층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각 층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아마 커머셜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값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는 뭐만 알면 됩니까? 요 뒤에 있는 요 값만 알면 얼마만큼 증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지.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뒤에 텀이 바로 요 값이라는 것이죠. 요 값은 요러한 값, 또 요 값은 요식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요 값은 뭐예요? Q 값이고, 요 Q 값은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아까 전단력하고 길이, 그 다음에 그 층에 뭐예요? 횡변이. 그 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1-Q의 Q 값은 요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고 상분의 MS다는 거죠. 아하,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요건 뭐죠? 요거는 자굴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식만 알면 요 개념은, 여기 있는 델타 S의 요 개념은 앞에 우리가 비행구속되어 있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끌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P sub C는 마찬가지고요. EI는 요 값으로.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델타 NS를 비행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횡구속되어 있을 때는 요 값으로 각각 계산해서 모멘트를 증대시켜 가지고 뭐하고 PU하고 뭐하고요. 여기에 계산된 요 모멘트 값하고를
가지고 뭐 설계합니까? 예, 요 장주에 대한 설계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오늘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가서. 여러분들은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그것이 정대된 모멘트 값이다.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P 델타 이펙터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려하게 되면 전체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 모멘트 값이 이 실린더 칼럼의 이 확대된 모멘트 값이다. 그 뭐 치고 지난번에 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요 슬라이드,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요 기본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죠? 지난번에 보셨던 세로축이 P에 대한 개념이고요. 가로축이 뭐예요? M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FCK가 27, FI가 400이고요. 요게 단면 길이고, 요 주철근 사이의 거리를 감마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0.8이다. 뭐 하게 되면 타의 철근을 사용했을 때 요 그래프를 쓰라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원형인 경우에 잘 봐. 여러분들 레퍼런스, 우리 지금 그 교재에는 이것을 빼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레퍼런스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온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편집에서 빠져 있더라고. 요거는 27메가파스칼에 예를 들면 내가 한 얘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사각형 기둥이고요. 밑에 것은 원형 기둥이라고요. 지금 원형 기둥에 대한 얘기는 수업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찾아야 돼. 이때 FC가 27이고 FI가 400이고 같다 조건이. 뭐 감마가 0.9다 하면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주철근하고의 그 거리가 0.9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거 뭐라고 그랬죠? 철근비야. 철근비가 굉장히 높은 거 보시고요. 철근비가 낮은 경우야. 1%부터. 여기에 식이 있죠. 요게 편심에 대한 거리에 돼. 그래서 요걸 구하고 어느 점에서 만나면 예를 들어서 1.2에 뭐 2를 만나면 요 선상에서 요게 0.1% 철근비지만 요게 있느냐 여기 있느냐 어디냐에 따라서 뭐예요? 압축 영역이냐 인장 영역이냐에 따라서 압축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압축이면 여기서 계산된 철근비 0.1% 그러니까 BH에다가 0.01을 곱하면 철근비가 나오죠. 아니지. 철근 단면적이 나오지. AS는 0.01 곱하기 B 곱하기 H 여기서 계산된 만약 0.4%가 나왔다. 그러면 0.04 곱하기 B 곱하기 H 하게 되면 철근 단면적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요 위에 조언을 가게 되면 그 나온 철근 단면적을 전 단면적에 깔면 돼. 잘 들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전 단면적에 깔면 된다고요. 전 단면적이라는 것은 전체가 압축을 받기 때문에 AST가 8대에 뭐 D21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깔면 된다고요. 근데 이 밑에 가서 모멘트, 인장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그 방향에 대한 철근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돼. BH가 있으면 이 방향의 모멘트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같이 깔아줘야 된다고요. 모멘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방향의 모멘트도 있을 수 있고 이 방향의 모멘트가 이거지 인장이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인장이 여기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각각의 철근을 깔아줘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뭐 띠철근일 때를 가지고 또는 낮은 철근일 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 충격에 대한 밑에 부모는 뭐 당연히 AG가 될 것이고 모멘트에 대한 이때는 그 모멘트에 대한 어떤 그 단면적이 되겠죠. 그것을 계산해서 각각의 만나는 점을 하나 여기 뭐 계산하면 요 점 하면 0.1% 또 1% 철근량이 된다. 그것이 압축에 받으면 전단면에 골고루 깔아라 그런 얘기죠. 모멘트에 영향을 받으면 그 모멘트의 방향으로 철근을 깔아줘야 된다. 각각에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책에서 보면, 이거는 참고야, 그냥. 어느 책에서 보면, 그 설계의 방법을, 순서를 이렇게 지금, 특히 장주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방법으로, 여기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뭐, CN 값을, 아까 보셨지만은, 요 식으로, 이건 0.4보다 크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델타 NS 값은 브레이스드 프레임에서, 언브레이스드 프레임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어널리시스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돼요. 세컨 오더 어널리시스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계산으로 세컨 오더 어널리시스를 하기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 너무 내가 감축을 해가지고. 예, 요 P 팩터 아시죠? 이제 글씨가 작아도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아, 그 얘기지. 뭐더라? 여기 빔, 칼럼에 대한 강성 여기 보여야 되고요. P sub C, K 뭐 something 들어가고 위에는 EI 값이 들어가더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슬렌더니스 레이시오, 오케이. 이거 22 보이고요. 어디 뭐 100이 보여야 되죠. 파지티브 모멘트 같으면 이게 뭐죠? 싱글 커베이처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면 마이너스면 더블 커베이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여기에서 스티뮌러스 EI 값은 보였죠. 이 식이 EI 값이. 여기 베타라는 값은 뭐였죠? 대개 1 또는 뭐 고려하지 않으면 0. 그죠? 베타는 뭐라고요? 지수 가중에 대한 거. 크립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K 값이 0.7, 0.85 아까 보였을 겁니다. 그죠? 0.7, 0.85. 이 뒤에 뭐 값 PA, PB는 뭐였죠? 요거 평균 값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M 값이 되고요. 여기에 델타 우리가 확대 모멘트 방법들, 브레이스와 언브레이스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이게 100보다 크면 세컨 오더 어널리시스인데, 오케이. 조금 아시겠죠? 요 식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조금 까다로워졌죠? 여기 와서 좀 까다로워졌지. 근데 이 모멘트 확대 계수의 이론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 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대 계수의, 예를 들면 엔드 모멘트에 대해서 행구석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론적으로 이퀴벌런트한 방법들이 뭐냐 고민이 좀 되겠고요. 언브레이스드의 빈 칼럼 비행구속에 대한 거에 디플렉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델타죠. 횡변이죠. 어떻게 좀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들 찍나? 뭐 찍어도 좋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크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베타 D의 베타 값 지수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겠고요. 부재의 강성에 대한 부분 EI 값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해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 델타 NS 델타 S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설계에 반영한 이계 비선형 확대 계수 값은 하냐 해서 횡구속 골조의 확대 모멘트, 그죠? 그 다음에 비행구속된 골조의 어쩌고저쩌고 확대 모멘트, 이것을 이렇게 설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찍을까봐 내가 얼른 지나갔어. 필요하면 이 자리는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실은 한 3시간 이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시간이 쫓겨서 장주에 대한 확대 계수, 횡구속된 거와 비횡구속된 부분의 확대 계수 값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은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152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63쪽까지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자, 오늘 레포트 뭐죠? 아니, 오늘 제출한 건 PM 상관곡선이고.
학대 모멘트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의사와 준용해서 다음 주 목요일, 원래 화요일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